한마디로 말해서. 네, 오늘은 현재 검찰에서 진행 중인 MB 수사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오늘은 기술 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손택수의 시집 호랑이 발자국에서 몇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예, 오늘은 야당의 내부 총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회의 답, 정, 너.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7년 12월 8일) 금요일입니다. 최승호 사장 선임으로 공영방송 MBC가 완전한 노영방송이 됐습니다. 자유한국당 대변인 논평인데요. 자유한국당에게 묻습니다. 노영방송이 나쁘다고요? 그렇다면 댁들이 여당일 때 청와대 직영방송 사장이 더 낫습니까? 조중동에게도 묻습니다. 노영방송이 나쁘다고요? 그러면 댁들 같은 족벌 언론이 더 낫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노영방송 시기의 MBC는 시청률 면에서나 광고 수입 면에서 보나 황금기였습니다. MBC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공영방송 발전을 위해 노영방송 시대를 팔 벌려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MBC 신임 사장에 MBC 해직 PD인 최승호 뉴스타파 PD가 선임됐습니다. 최승호 신임 사장은 MBC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승호 사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자율성과 창의성, 이 두 가지가 MBC에서 살아나야 현재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콘텐츠를 만드는 부분에서도 중요하고요. 또 뉴스라는 우리 사회의 공적인 어떤 담론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도 지극히 중요한. 전국 언론노동조합 MBC 본부 즉 MBC 제1노조와 언론시민단체들은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됐지만 이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예산안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며 일부 국회 상임위가 파행을 겪은 것입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들은 다음 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해 계류 중인 주요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감사원장 후보자에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을 지명했습니다. 최재형 지명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와 인준표결을 거치면 문재인 정부의 첫 감사원장이 됩니다. 현재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을 포함해 전임 정부 실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죠. 앞으로 최재형 지명자는 검찰과 더불어 정부의 적폐청산을 지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8년 2월 정호영 특별검사 이른바 꼬리곰탕 특검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BBK 그리고 다스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렇게 결론 내렸는데요. 당시 정호영 특검이 다스의 비자금 120억 원을 파악하고도 이를 덮으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정호영 전 특검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해 수사에 본격 착수할 방침입니다. 시민들의 응원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대형 패션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보조금 횡령을 제보한 공익제보자는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지만 그의 용기 있는 선택을 지지하고 응원해준 시민들 덕분에 견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름다운 재단이 그동안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을 통해 모인 시민들의 응원을 공익제보자들에게 전합니다. 12월 한 달간 시청역 인근에 시민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름다운 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제보자를 응원하는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은 내년 1월까지 계속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 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오빠, 정말? 진짜? 드디어? 벤지 천지개벽 업데이트. 월드 서버 오픈. 27개 반지의 주인이여, 최강 대 최강. 하늘이 열린다. 천지개벽 벤지. 지금 다운로드.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2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2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온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예. 최승호 MBC PD가 새 문화방송 대표이사에 선임됐는데, 그동안 공범자들 영화 홍보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쓴 김프로가 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지켜보는 사람들도 MBC 내부에 있는, 여태까지 뭐 부역했다 그러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옹호하거나 아니면 침묵하면서 동조하거나 뭐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벌벌 떨고 있겠나, 그걸 지켜보면서 기분이 좋을 텐데, MBC 실제로 굉장히 고초를 겪었던 사람들은 어떤 기분일까, 뭐 이런 글을 어느 사람 페북에서 봤거든요. 뭐 하여튼 굉장히 기분이 좋은 일이죠. 예, 근데 단지 그냥 기분이 좋게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언론의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또 예전에 우리 언론들이 실수했던 뭐 이런 것들을 답습하지 않을지, 뭐 그런 거를 계속 좀 예의주시하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인 친분이 막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하여튼 굉장히 기분 좋은 뉴스였습니다. 친분이 있어야 기분 좋은 건 아니잖아요. 뭐 친분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근데 뭐 제가 최승호 PD하고 이제 저희 김프로쇼에 몇 번 모셔가지고 녹음을 한 적은 있는데 그 이상의 뭐 이렇게 친분이 있지는 않아서 뭐 아무튼 근데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기에 참 기분 좋죠. 고생하시던 게 이렇게 생각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분은 쫓겨난 이후로 쉰 적이 없습니다. 단 하루도 쉰 적이 없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정의감 못지않게 성실성 또 능력 모든 것을 두루 갖춘 인물이기 때문에 MBC 르네상스를 다시 열 수 있는 또 공영방송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인물이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정확히 10년 됐네요. 10년 전에 MB가 이제 당선이 돼가지고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MBC가 켜져 있는 거를 보고
불같이 화를 냈다 그래요. 누가 MBC를 틀어놨냐 그러면서 저 당장 돌리라고 하고는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MBC는 노조를 박살내면 맘대로 할 수 있다라는 로드맵을 그려놓고 이제 차근차근 실행에 옮겼었거든요. 그래서 막 검찰을 동원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수사도 막 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쫓겨나고 뭐 하여튼 고초를 겪었는데 그 사이에 언론고시를 준비하는, 그러니까 언론사에 입사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중에는 단연 가고 싶어 하던 회사,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던 그런 회사에서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지금은 뭐 거의 시청률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말도 안 되게 지금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데 예전에 그 명성을 다시 아마 되찾으려고 물심양면 모여서 노력들을 하겠죠. 그 과정에서 지상파 3사는 물론이고 이제 다른 뭐 채널들까지도 경쟁을 하게 될 텐데 그게 가져오게 될 좋은 효과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대를 가져보고요. 자,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오늘 민변하고 참여연대가 방송을 들으시는 기준으로는 어제가 되겠죠. 다스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서 정호영 특검을 고발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상은 씨가 이제 대표이사로 돼 있고 성명불상의 실소유주 이렇게 해가지고 대상을 특정해서 고발을 했거든요. 예. 내용인즉슨 차명 계좌로 다스에서 120억 원 정도 비자금을 조성해가지고 요게 일단 회사 돈을 빼돌린 거니까 횡령이 되겠죠. 예. 그리고 범죄 수익 은닉도 될 것이고 그리고 내야 될 세금을 당연히 안 냈을 테니까 조세 포탈 혐의도 될 테고요. 그래서 이상은 씨가 대표이사로 있으니까 뭐 이 사람이 법적으로 이제 법인의 대표니까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바지 사장으로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 주인이 아직 이름은 모르겠으니 성명불상으로 해가지고 특정을 해서 이제 올렸으니까 요 사람이 누구인지도 이제 찾아야 될 거고. 예. 그리고 특이한 거는 정호영 특별검사 당시에 이제 특검이 시작이 돼가지고 수사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수상한 자금이 있는 게 이제 파악이 됐는데도 딱히 수사를 진척시키거나 아니면 이거를 검찰에 인계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직무유기다. 뭐 이런 혐의까지 이제 덮어서 같이 고발을 했는데 검찰 고발만 한 게 아니고 국세청에다가 탈세 제보도 같이 하고요. 그리고 금융위원회에다가 진상조사 요청도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전방위적으로 이제 다스에 대해서 액션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정호영 특검, 꼬리곰탕 특검으로 알려진 전대미문의 부실 특검의 상징입니다. 전 이분 동상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팬티만 입은 채로 꼬리곰탕을 처먹는 그 동상을 전 서울 광화문에 세워놓고 싶어요. 그래서 부끄러운 법조인의 표상으로 만들고 싶을 정도로 아주 분노가 넘쳐나는데요. 예. 어떻게 이런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물론 차기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를 한다는 것, 이거는 뭐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럴 것 같으면은 뭐 상대가 누군지 몰랐습니까? 본인은 안 하겠다. 이래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MB를 빨아주는 수사 결과를 내놓고 결국 뭐 기대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당시를 복귀해 보면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특검이 진행됐기 때문에 당선자 신분이고 이제 가장 정권이 막 서슬퍼렇고 그리고 또 그때는 정권의 인기도도 꽤 높았어요. 새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경제 대통령이라는 이제 이미지 포장 뭐 이런 것들을 잘 했기 때문에 보수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는 인기가 나름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를 생각하면 야, 이거 대통령을 어떻게 조사해가지고 이미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이걸 할 수 있을까라고 엄두가 안 났을 것도 뭐 현실적으로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 안 했어야죠. 자신이 없으면 맞지를 않았어야 되고 나왔으면 해야 되고 근데 그런 본인이 해야 될 맡겨진 역할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한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분명히 특검을 하나마나 그냥 정권 입맛에 따라서만 이렇게 하는 특검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 뭐 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특검이 나중에 이제 어떤 건으로 생기더라도 야, 이거를 잘못했다가 나중에 시간 지나가지고 드러나면 큰일 날 수 있다.
라는 선례를 세워놓는 거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 나중에 특검을 맡게 되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야 이거 내가 잘못하면 나중에 시간 지나가지고 뭐 상황이 바뀌면 내가 처벌받을 수도 있는데 처벌받은 전례가 있지 않냐.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봐주란 얘기냐. 라는 핑계 아닌 핑계로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선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하여튼 제대로 좀 조사를 해가지고 처벌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처벌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뭐 오늘 JTBC 뉴스에서도 꼬리곰탕뿐만 아니라 커피만 마시고 비자금을 직접 관리하는 사람이 내가 했다 얘기했는데도 그냥 지나갔다는 이런 뉴스도 나오는 걸 보면 당시에 특검에 파견됐거나 아니면 특검 수사를 했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은 좌불안석일 것 같아요. 그래요. 전원 제대로 응징을 해야 되고요. 특히 그 영포 빌딩 새 들어간 놈 있잖아요. 특검에 소속돼 있다가 나중에 몇 달 있다가 MB 빌딩 거기 들어가서 싼 값에 그 빌딩에서 털을 굳힌 사람. 이거 사후 뇌물죄를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뭐 문제가 있다면 제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처벌을 했으면 좋겠는데 중앙지검이 형사 일부에다가 배당을 했습니다. 원래는 첨수 일부에서 다스 관련된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첨수라면 첨단 수사. 네, 첨단 범죄 수사부인데 이게 옛날에는 이제 컴수부라고 불렸었거든요. 컴퓨터 범죄 뭐 수사부라고 해가지고 예. 컴퓨터나 내지는 뭐 데이터 뭐 이런 거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 첨수 일부 신봉수 부장검사가 당시에 BBK 특검에 파견을 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혹시 뭐 이제 곤란한 상황이 생기거나 아니면 당시에 이제 본인이 특검에 파견을 갔었기 때문에 뭔가 이 본인이 나올 거를 빼고 수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원래대로 하면 특수부 산하에서 이제 이런 수사들을 보통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첨수일부에서 이미 고발 사건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같이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게 맞는데 1차장 산하에 있는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부장들 중에는 선임입니다. 형사 일부가. 그러니까 이제 차장 밑에 있는 부장들 중에는 가장 선임인 형사 일부에다가 이제 배당을 했으니까 어쨌든 배당을 했다는 얘기는 수사의 결론을 명확하게 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죄가 안 됩니다 해서 무혐의 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요거는 불러가지고 구속해서 기소를 하든지 아니면 구속은 안 하더라도 그냥 불구속으로 기소를 하든지 뭐 하여튼 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려면 어쨌든 MB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불러다가 이제 이런 혐의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MB가 무슨 혐의로 뭐 어떻게 검찰에 언제 나온다는 건가 뭐 이렇게 좀 헷갈리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예. MB 관련해서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거는 3+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 알파. 첫 번째 거는 우리 원세훈 국정원장 들어가 계시잖아요. 예. 그리고 갖다 나오시기는 했지만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그러니까 국정원과 군대를 동원해서 정치에 개입하도록 시킨 사건이죠. 예. 이게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렇게 정치에 개입한 게 발각이 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근데 군인들은 더 셉니다. 처벌이. 5년 이하예요. 예. 왜냐면 우리가 옛날에 군인들이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정치를 잡고 막 이랬던 불행한 과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군인은 더 특별히 공무원보다 더 엄하게 처벌을 받도록 정치에는 절대 관여하지 마라 이렇게 세팅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원과 국군을 동원해가지고 정치에 개입하도록 시킨 사건에 대해서 이제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여기에 이제 MB가 직접 댓글 활동을 지시했느냐,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고 이런 게 있었느냐, 이거를 찾아내는 게 이제 핵심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김관진 씨가 구속될 때, 구속영장에 공범으로 MB가 적시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공범으로는 빠졌다, 뭐, 이제 조금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을 거다, 뭐, 이런 이제 분석을 해드린 기억이 나는데. 김프로가 그랬죠. 뭐, 그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랬었는데. 아이, 너만 그랬어, 너만. 공범으로 적시가 안 됐다는 걸로 봐서는 MB가 지시한 거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확실한 증거나 물증이나 증언이 있다 그러면 뭐 당연히 공범으로 적시를 했겠죠. 박근혜처럼 그렇게 될 텐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직 아닌 것 같고 MB가 얼마나 관여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빠져나갈 구멍이 좀 있으니까 조금 더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왜 요즘에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뭐 김관진, 임건빈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수사에 차질이 생겨가지고 조금 늘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들이 나오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범으로 적시가 안 된 거를 보면 약간 불안불안한데 구속됐던 사람들이 이미 풀려났으니까 그럼 이거를 원래도 조금 늦어질 것 같은데 더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관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김관진, 임건빈 이쪽 사이드에서는 그러니까 군대를 이용해서 정치 개입을 한 거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는데 원세훈 원장이 좀 복병이긴 합니다. 왜냐면 지금 뭐 10억 원 자기 부인 위해 가지고 막 뭐 만들어주고 어디 뭐 20억 빼돌려가지고 1억은 자기가 또 체류비로 받고 이런 게 막 쏟아져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개인적으로 그냥 착복하려고 국정원 돈을 갖다 쓴 거기 때문에 국고손실죄로 인정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양형 기준으로 살펴보면 10년 이상 형을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정말 MB 지근거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MB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신복이지만 원세훈 씨가 자기가 혼자 오롯이 그냥 다 한 게 아닌데 10년 이상 혼자 온팡 다 뒤집어 쓰고 갈 수 있을 것이냐. 그거는 이제 복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마당에 다 얘기할게요. 그리고 쑥 다 불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으니까. 예. 어쨌든 국정원과 군을 동원해가지고 정치 개입한 큰 사건이 하나가 있고요. 2번은 다스 실소유주 논란 관련해가지고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특검이 예전에 진행됐을 때는 혐의가 뭐였냐면 BBK 막 BBK도 있고 LPay 이뱅크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근데 BBK가 쉽게 얘기하면 주가를 조작했잖아요. 그래서 김경준이가 주가를 조작해가지고 돈을 가지고 왜 미국으로 날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사건에 BBK가 주가를 조작한 사건에 MB가 관여했느냐 아니면 MB도 사기를 당한 거냐 요걸 가지고 특검이 이제 조사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결론은 김경준이 사기를 쳤고 MB는 선량하게 사기를 당했다. 그래서 MB도 억울하다. 죄는 김경준이한테 물어야 된다라고 해서 8년형을 받고 이제 처벌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냥 요 사건으로만 끝났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뒤에 진행된 상황을 보니까 총영사를 보내가지고 LA에 그 LA에서 이제 다스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니까 140억 원을 찾기 위해서 총영사 기준이 안 되는 사람을 LA 총영사로 보내가지고 뭐 거기서 청와대가 개입해가지고 막 이 사기업의 돈을 찾는데 막 이렇게 열심히 뛰어게 해줬으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직권을 남용한 거죠. 그러니까 이 직권 남용과 관련해가지고 고발이 돼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MB가 누구 거냐 뭐 이런 걸로 이제 한참 논란이 되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 여기에 하나가 더 된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금 회수하는 과정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었느냐로 고발이 돼가지고 진행되던 사건과 별개로 실소유주가 비자금을 차명 계좌로 뭐 43개의 통장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만들어서 그거를 조성했으니까 그거는 회사 돈 빼돌린 거니까 횡령에 탈세에 범죄 수익 은닉에 이런 것들이 이제 붙으니까 이게 그때 말씀드렸듯이 억 단위가 넘어가면 양형 기준이 굉장히 세지거든요. 그 이청현 인천교육감도 1억인가 받고 6년형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요. 굉장히 세요. 그래서 투자금 회수 과정에 직권을 남용했느냐 요 여부만 가지고 진행이 되던 것이 형사 1부에서는 횡령, 탈세, 뭐 범죄 수익 은닉 요 혐의까지 지금 더해진 거니까 요 크게 세 축으로 지금 MB 수사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제가 기대하고 있는 전혀 다른 혐의, 돈과 관련된 전혀 다른 사람들이 미처 알고 있지 않았던 새로운 사건이 하나 튀어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3 플러스 알파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요거는 어쨌든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결과와 결론이 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MB가 불려 나와서 조사를 받거나 해명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러면 MB가
언제 불려 나올 것이냐가 궁금하실 텐데 저는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연내에 부르는 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가지고 지금 검찰 수사를 받아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1심도 아직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현직이던 대통령이 잘려가지고 파면당해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 1심이 마무리도 안 된 상황에서 임기를 제대로 마친 전직 대통령을 또 소환해가지고 조사를 하는 것이 모양새도 그렇고 또 위험 부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이나 뭐 이런 거에서 검찰이 좀 부담스러워할 여지가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그리고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했다가 굉장히 큰 트라우마를 아는 경우가 있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물론 그거는 거의 청부 수사에 가까웠기 때문에 전혀 맥락이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전직 대통령에 대해 수사에 대한 트라우마가 검찰에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탄탄하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요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무르익어서 국정원 군 정치 개입 사건으로 한번 불러가지고 조사하고 또 돌아간 다음에 뭐 다스 실소유주 불러가지고 조사하고 또 보낸 다음에 횡령사건 불러서 이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른 김에 한꺼번에 그냥 준비해놓고 쫙 다 불러야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되려면 아무래도 뒤늦게 배당이 된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한동안 진행이 된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이제 한꺼번에 쫙 조사를 해야 될 테니까 아무래도 해는 넘기고 내년에 MB가 출석을 하지 않겠나 하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라고 보셔도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MB가 구속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죠? 뭐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나와 있는 게 성명불상의 실소유주 이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그 성명불상의 이름에 누구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지는 뭐 전 국민이 다 안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이명박이 실소유주다 하면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는 상황인데 모든 것이요. 이명박이 실소유주가 아니다고 하면 도대체 실소유주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액수나 이게 너무 커져버렸어요. 옛날에 그냥 돈이 작을 때는 조그만한 회사였을 때는 돈의 크기가 크지 않고 뭐 이러니까 이제 그게 정상 참작에 될 여지가 좀 있을 수 있었겠습니다만 지금은 10년을 지나면서 뭐 일감도 몰아받고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덩어리가 커졌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비자금의 액수도 어마어마하고 뭐 그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제대로 수사가 진행이 되면 시기를 언제 부를 거냐의 문제지 일단 불려 들어오면 그냥 돌아가시기는 힘들 거다. 그거는 뭐 거의 확실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프로의 오늘 전망을 딱 들으니까 이제 뭐 MB의 운명은 정해졌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뭐 시간 문제일 거고요. 대신에 이제 워낙 그쪽에서 꼼꼼하고 천천히 준비를 했을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촘촘한 수사가 진행돼야 될 거는 맞고 예. 다만 이제는 MB를 빨리 부르느냐 뭐 언제 부르느냐 뭐 이게 사실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얼마나 촘촘하고 단단하게 해가지고 부르느냐가 중요할 거기 때문에 우리 김엄마가 저 내기 한 사람들한테 밥 사시고 통 크게 괜히 불러가지고 망가지면 당신이 책임질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음력으로 밀어붙이는 수밖에 없어요. 일단 뭐 사과하고 밥 사는 거 그 일입니까? 근데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비난 공세를 퍼부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약간 그 부분은 확실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니까 말이야. 또 기어오르는 후배들이 생기면서 말이야. 이거 참 이 위상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한 방에 훅 가실 수 있어요. 덕을 쌓아야지 말이야 사람이. 야, MB도 한 방에 훅 못 가는데 내가 설마 훅 가겠니? 내가 무슨 아무것도 한 일도 없는데. 자, 그 김프로. 네. 그러니까 김프로한테 그게 뭔지를 물어보진 않을 텐데 MB가 딴 건으로 간다. 이런 말을 누차 했잖아요. 그 건이 뭔지는 알아요? 내용이? 물어보진 않을게. 수사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진행 중이니까 수사는 생물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네. 지금 만들어졌으면 불렀겠죠. 근데 좀 그렇지는 않고 검찰이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합리적인 가설을 세워놓고 쳐다보고 있는 곳들은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아무래도 이런저런 판단을 이제 해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히 지금 고발돼가지고 진행 중인 건들 말고도 실타래처럼 하나하나 이렇게 딸려 나가다 보면 고구마 줄기 딸려 나오듯이 MB가 걸려 나오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알겠습니다. MB의 구속을 다시 한번 앙망하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프로 수고했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팟캐스트 청취자의 사랑으로 무럭무럭 자라온 미궁 대장사랑에서 너를 위한 헌정 유산균, 나를 위한 척중 유산균, 미궁 유산균 사랑 4종을 출시합니다. 그동안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막 섭취하던 유산균 시대와의 종말을 선언하세요. 골라먹는 유산균 사랑 4종 출시 기념으로 2종류를 구매하셔도 반값만 받는 골라골라 50% 할인 이벤트 12월까지 신청하세요. 미궁 유산균 사랑.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뭐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무슨 소리야?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니라 내 친구 같대. 너도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을 먹어.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은 체내 흡수가 잘 되는 저분자 PC 콜라겐이거든. 내가 아직도 네 엄마로 보이니? 뉴트리션 닥터스는 약국식품 전문기업입니다. 문의전화 1688-5807 1688-5807. 김용민 브리핑 뉴스 듣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 소개합니다. 어제 문제는 영화 트루먼 쇼의 주연을 맡은 배우가 누구인지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짐 캐리입니다. 당첨자에게는 도서출판 통나무에서 협찬하는 김미루의 어드벤처 선물해드립니다. 김미루의 어드벤처는 도올 김용욱 선생의 딸 김미루 작가의 신간인데요. 사막을 모험했던 김미루 작가의 경험을 글과 그림으로 풀어냈습니다. 다른 당첨자에게는 이동환 작가 장편소설 아담의 눈물 보내드립니다. 죽은 아내로부터 편지가 도착했고 그녀가 답장을 요구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편소설 아담의 눈물에서 주인공의 선택을 직접 확인해보세요. 다른 당첨자에게는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 술친굼 한 박스 보내드립니다. 검색창에서 술친굼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에게 남도 먹거리에서 협찬하는 식품 꾸러미 상품 선물해드립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남도먹거리.kr을 입력해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선물해드립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바디로직 찾아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머문빌리지 이용권 격주로 보내드립니다. 총 3,000평의 대지와 건물 2동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일요일과 평일 가격을 대폭 낮춘 머문빌리지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빌리지를 찾아주세요. 정답자 인도양 빅아이님, 김어준 총수와 주진우 기자 무죄 확정 축하합니다. 비에문님, 승자들은 자신의 본 시험은 공명정대했다고 생각하며 뒤따르는 자들을 프리라이더라며 칭하네요. 문통방통 끝말잇기 당첨자께 별을 따다 구운 과자에서 만든 강릉 두부 도넛 선물해드립니다. 주문전화 0336462668 인터넷 주문 베이킹파머.co.kr입니다. 어제 끝말잇기 시작 글자 개그의 그였는데요. 당첨자 정재기님 끝말잇기 그리움. 안철수 대표는 부디 여의도에서 철수하시길. 김용민 브리핑 뉴스특기 능력평가 오늘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기술 발전이라는 뜬금없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좀 뜬금이 많이 없죠. 제 여담입니다만 오늘 같은 날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날입니다. 아, 왜요? 저희가 사정상 녹음을 조금 일찍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통 녹음을 하기 전에 방송 원고를 쓰는데 한 2-3시간 정도 걸려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녹음하는 시간이 2시인데 보통 이러면 한 12시 정도부터 타이핑을 쳐야지 방송 원고를 쓸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예. 12시까지 눈에 띄는 경제 뉴스가 없을 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죠. 이게 뒤로 미뤄줘도 마찬가지예요. 밤 10시에도 예. 8시까지 뉴스가 없으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하지? 막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더라고요. 근데 오늘이 딱 그런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11시 정도부터 막 초조해지기 시작하는데 안절부절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담이지만 보통 목요일 밤에 폭음을 합니다. 예, 저한테는 목요일 밤이 금요일 밤인 거죠. 아, 그렇죠. 이제 방송이 끝나는 날이니까요. 그래서 내일 방송을 해야 된다는 중압감에서 잠깐 해방이 되는 이 목요일 밤에 미친 듯이 술을 퍼먹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아침이 되면 다시 우울해지죠. 오늘 월요 경제학은 또 뭐 하냐 뭐 이러면서 슬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마치면 밤에 이정무 민중의 소리 기획조정실장, 지금은 편집국장을 그만뒀어요. 편집국장이 지금 누구십니까? 고이철 보도국장이라고 새로 되셨습니다. 예. 그리고 김종철 정의당 원내대표 비서실장, 홍성규 민주당 평당원 이런 이제 굴지의 투사들을 만나서 저녁에 술을 마시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 방송 원고는 안 나오고 이 초조하게 보냈던 목요일 밤이 되면 모든 걸 잊고 술을 잔뜩 마시고 뻗을 예정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꺼내들기 싫었던 비트코인 관련 이야기를 꺼낼 뻔했어요. 너무 할 게 없어서. 근데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는 비트코인 열풍이 가라앉기 전까지는 다루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쭉 하고 있었던 주제였거든요. 궁금해하는 분들 많아요. 이완배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데 이게 그 투자자들이 현실로 끼어 있는 분야는 제 거지 같은 개똥 철학이기도 한데 제가 증권 기자를 오래 한 쪽이라서 사람들 재산이 끼어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섣불리 뛰어드는 걸 자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돈과 관련된 문제에서 예측을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요. 서로 제가 예측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거기에 영향을 받는 분들이 없지 않다면 어떤 분들에게는 큰 손실을 드릴 수도 있는 문제여서 그래서 제가 지금 비트코인 문제는 열풍이 가라앉기 전까지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방송 소재가 너무 안 잡혀서 자칫하면 비트코인을 할 뻔했습니다. 근데 제가 잘 참고 다른 주제로 넘어왔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애청자분들한테 설문을 돌려보니까 압도적 다수가 이거는 투기이고 거품이다라고 보시더라고요. 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제 생각이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같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재산이 얽혀 있을 때는 언급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드님이 그 비트코인에 투자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못 빠져나가지. 못 빠져나가. 네. 제가 아는 바를 잘 설명해 주고요. 예. 탐욕을 제어하여 예. 뛰어들지 말라고 권하겠습니다.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대략 큰 줄기는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저의 능력입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정말 제가 말을 안 한 거를 방송 중간에 찾아내시고 이런 건 정말 압도적인 능력인 것 같아요. 말을 끄집어내는 거, 내게 하시는 거나. 예, 아이고. 네,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주절주절한 이유는 오늘 기술 발전이라는 굉장히 뜬금없는 주제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오늘 뭘 할지 잘 못 골라서 지금 이걸 하고 있다는 변명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시사와는 좀 동떨어진 일반적 주제인데 좀 시의성이 떨어져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분 소진했습니다. 일부러 이것도 길게 했습니다. 여담도요. 농담이고요. 근데 꼭 우리가 한번 짚어야 할 그런 내용인 것도 같습니다. 이 기술 발전을 절대선으로 우리는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기라고 부르는 분들이 많죠. 예. 저는 딱히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도 잘 안 돼 있고요. 이걸 꼭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러야 되냐? 3차 산업혁명의 후반부쯤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이게 좀 제가 정리가 잘 안 되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인공지능이든 사물인터넷이든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발전이 눈부시게 지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맞으면 좋을까가 오늘 제가 뜬금없이 다뤄보려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술 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도 하죠. 또 뭐 벤처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도 주장하고요. 한국 정치인분들 중에서는 본인을 굉장히 경제혁신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여러 말들을 꺼냅니다. 지난 대선 때에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10만 IT 전사 양병설 뭐 이런 걸 꺼내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전혀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명박도 한때 스티브 잡스 10만 명 양병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스티브 잡스 10만 양병설이건 안철수 대표의 10만 IT 전사 양병설이건 저는 문제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믿는 쪽입니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기술 혁신이 일어났을 때요. 벌어졌던 굉장히 놀라운 변화는 어떤 거였을까요? 예를 들면 증기기관이 발명이 되고요. 공장이 생겼습니다. 자본주의가 시작된 거죠. 1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난 기술의 변화죠. 그런데 이때 나타났던 변화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은요. 뭐 자본가 계급이 등장을 하고 노동자 계급이 등장을 하고 대량 생산 시대가 시작되고 뭐 그런 식으로 분석할 수도 있지만 다 본질적인 분석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개별적인 분석을 한마디로 모아서 정리하자면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 인간이 사는 사회의 모습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소사이어티가 근본적으로 변화한다는 거죠. 저는 이게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겁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인류는 7,000년 정도의 문명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동안 인류는 늘 돕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협동하지 않았던 시대가 없었다고요. 이건 불문율 같은 거였습니다. 아무리 험악한 시대에도 인류는 서로 돕고 살았고요. 어떤 악랄한 지배자도 이걸 갖고 시비 걸지 않았습니다. 폭군, 연산군이 조선시대 민중들에게 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아 왜 너희끼리 돕고 살고 지랄이야 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기술이 놀랍게 발전하면서 인류가 7,000년 동안 유지해왔던 소사이어티, 사회의 근본적인 모습이 바뀐 겁니다. 돕고 사는 게 아니고 우리끼리 치고받는 경쟁하는 사회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조선시대만 해도 이웃집 개똥이가 굶으면 안타깝게 여기고 식량을 나눠줬는데 기술이 발전되고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면서 이제 이웃집 개똥이가 빵점을 맞으면 내가 유리해지는 시대가 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증기기관의 등장에 가져온 가장 중요한 본질적 변화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7,000년 동안 유지되어온 협동의 사회, 그 불문율이 산산이 깨져버렸다는 거죠. 내가 일자리를 차지하려면 내 친구를 죽여야 되는 사회가 온 겁니다. 2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뭐 전기의 발명, 컨베이어 시스템의 발전 이런 거예요. 이게 보통 1865년부터 한 1900년대 초반까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때 화학, 전기, 석유, 철강 이런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 발전이 도입이 되죠. 뭐 토마스 에디슨이 전기도 발명했고요. 공장에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도 도입이 됩니다. 근데 이 시기에 대한 분석도 비슷한 것 같아요. 긍정적 분석으로는 기계화가 진행됐다. 생산성이 혁신적으로 높아졌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하죠. 예. 부정적 분석으로는 기계화가 확장되면서 노동자들 일자리가 줄었다. 그래서 뭐 대공황의 원인이 됐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근데 역시 저는 이런 분석들이 다들 좀 파편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를 규정하는 가장 본질적 변화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술의 발전이 인간이 사는 사회를 본질적으로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소사이어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1차 산업혁명 이후만 해도 노동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노동자를 도시 노동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2차 산업혁명 이후의 노동자를 공장 노동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러면 도시 노동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도시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공장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저 공장에 가서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 도입되고 공장 노동자가 되면서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테일러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이제 더 이상 노동자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의 부품이 돼버린 겁니다. 공장에서 물품을 만드는 제조 과정 중에 한 부분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1차 산업혁명 이후만 해도요. 영국에서는 뭐 구빈법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서 굶어 죽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사회에서 하고 있었다고요. 노동자들이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리버 트위스트 같은 소설을 보면 구빈소라는 게 등장합니다. 올리버 트위스트가 어렸을 때 구빈소에서 살죠. 물론 그 시설은 열악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든 안 그렇든 간에 굶어 죽는 사람들을 보면 저걸 어떻게든 좀 살려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사회적으로는 있었다고요. 이 왜냐하면 1차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가들도 놀라 자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적어도 보편적으로 7,000년 동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았던 시대가 없었거든요.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시대에도 다 일을 했습니다. 일자리가 없었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들을 굶겨 죽여서는 안 된다는 합의는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본주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우리 민중들이 일을 안 하고 살았던 시기가 있었나요? 고대 노예제, 중세 봉건제, 고려시대, 조선시대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일자리가 없었던 시기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일을 많이 시켜서 문제였죠. 그리고 누구나 다 노동을 해야 했고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적어도 사람을 굶겨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1차 산업혁명으로 붕괴가 되니까 자본가들도 놀라는 거죠. 야, 그래서 일단 사람은 살려야 될 거 아니냐 라는 발상 때문에 구빈소 이런 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즉 1차 산업혁명 때만 해도 노동자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 소사이어티가 박살이 납니다. 이제 노동자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냥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에서 물건이 자기 앞에 오면 기계처럼 끼우면 되는 겁니다. 부품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부품을 왜 구제해 줍니까? 부품은 녹슬면 그냥 바꿔 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저는 2차 산업혁명이 가속한 인간 사회의 가장 본질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요. 2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사회의 본질적인 변화 중에 수학의 득세도 있습니다. 수학의 득세. 예,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중후장대 공업이 발전하면서 사회 풍토가 정확하게 투입 대비 산출량이 얼마라는 공식이 사용되기 시작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당시의 공장 운영을 보면 재료를 얼마 투입하면 반드시 얼마의 산출량이 나와야 된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계산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변화냐면 진짜로 공장을 놀리는데 재료를 잔뜩 투입하고 노동력을 엄청나게 투입하면 그 투입한 양만큼 산출량이 수학적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계속해서 연구를 하는 게 그러면 얼마의 노동력을 얼마의 돈을 주고 고용을 하고 얼마의 재료를 얼마에 사와서 어떻게 투입을 해야 제일 많은 생산량이 제일 적은 비용으로 나오느냐를 계산하는 게 경제학의 임무가 돼버립니다. 경제학이 이제 수학이 돼버리는 거죠. 이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소사이어티가 변합니다. 2차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 사회는요. 표현이 좀 그런데 존나게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덕목이 돼버리는 거예요. 혹시 좆빠지게를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좆빠지게도 가능합니다. 네, 좆빠지게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덕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냥 부품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부품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 뭐겠습니까? 존나게 혹은 좆빠지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로 생산성이 나아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자들을 근로자라고 부르고 근면, 부지런함 이런 걸 엄청나게 강조하는 문화가 바로 이 2차 산업혁명 시대가 가져온 본질적인 변화 때문입니다. 그냥 존나게 열심히 하면 생산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노동자들을 양성하는 교육 시스템도 그렇게 변합니다. 존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좋은 성적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게 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인재인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걸 기억을 해보면 제가 세상의 지식을 배우고요. 세상의 지혜를 배워서 머릿속에서 응용하고 이런 걸 배운 게 아니었어요. 저 고등학교 다닐 때 국민윤리 시간에 철학 분야가 있었는데 데카르트, 소크라테스 이런 철학자들의 사상을 쭉 배우는데 데카르트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어떻게 세 줄로 이해를 하겠어요. 그 철학자의 사상을. 그런데 교과서에서는 철학자별로 세 줄씩 적어놓고 그걸 열심히 외우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열심히 외우면 좋은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학력고사 세대, 사실은 지금 수능 세대도 변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지만요. 예. 이게 2차 산업혁명 이후의 교육을 받아들인 건데 열심히 할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인내심이 쩌는 사람이죠. 잠 적게 자고도 참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분류해내는 게 교육이었다는 겁니다. 아하. 이게 실제로 2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렇게 일을 하면 생산성이 좋아졌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좋은 방향의 변화는 아니지만 매우 안 좋은 방향의 변화이긴 했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기술의 발전은요. 일자리가 몇 개 생기고 없어지고 이런 문제를 낳는 게 아니고요. 인간이 사는 사회, 소사이어티의 모습을 본질적으로 바꿔놓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을 3차 산업혁명의 후반이라고 부르건 4차 산업혁명의 초입이라고 부르건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2차 산업혁명 때와는 엄청나게 다른 기술의 발전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제일 먼저 고민을 해야 될 것은 물론 일자리가 얼마나 줄어들 거야, 아니면 얼마나 늘어날 거야,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될 거야, 우리나라 재벌들의 경쟁력이 4차 산업혁명에 맞을까? 뭐 이런 거를 고민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고민들의 본질이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본질이 뭐냐면 3차관, 4차관 새로운 혁명적인 기술 변화는 반드시 우리가 사는 사회, 인간이 사는 소사이어티의 모습을 통째로 바꿀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아예 안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수학의 시대였습니다. 인간의 소사이어티가 수학으로 계산이 됩니다. 투입 얼마, 산출 얼마, 이게 분명했다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열심히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의 시대였죠. 근데 지금은 수학의 시대인지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존나게 열심히 하면 기술 혁신이 이루어집니까? 페이스북 같은 SNS를 만들기 위해서 존나게 한 100일 동안 밤새고 고민하면 그 아이디어가 떠오르냐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건 너무 뻔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존나게 열심히 하는 문화는 투입과 산출이 분명한 2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맞을지 몰라도요. 3차,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전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인력을 100명 투입하면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100개 나오는 게 4차 산업혁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하다고 말하는 창의성, 창조성 이런 건 수학으로 도저히 계산될 수 없는 영역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의 소사이어티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인재를 길러내는 방식이 달라져야죠. 열심히 참고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뜯어 고쳐야 되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 모르면 고민을 해야죠. 잘 모른다고 그냥 과거의 방식으로 존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선별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건 멍청한 짓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안철수 대표의 IT 10만 전사 양병설, 뭐 이명박의 스티브 잡스 10만 양병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고야 진짜 참 놀구들 있으십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양성할 건데요? 근데 양성하는 방식을 들어보면 정확하게 2차 산업혁명 시대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안철수 대표가 3월에 그 언론 보도에 나온 걸 보면 매달 한 사람에게 투자하는 교육비를 50만 원 정도로 잡으면 앞으로 5년간 필요한 예산 6천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4차 산업혁명 대비 전사를 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 투입이 얼마면 산출이 얼마다. 6천억을 투입하면 전사 10만 명이 도출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1900년대 2차 산업혁명 시대 마인드에서 한 발자국도 못 벗어난 겁니다. 실제로 6천억을 투입해서 IT 전사 10만 명이 양성이 되고 4차 산업혁명이 대비될 것 같으면 그걸 누가 못합니까? 개나 소나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IT 전사는 그런 식으로 붕어빵 찍어내듯이 투입 대비 산출로 찍혀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차이를 알고 있어야 발상이 바뀌는데 안철수 대표 같은 분은 그 발상에서 못 벗어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처럼 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부족한 사람이 해답을 당연히 모릅니다만 저 스스로 한 가지 확신하는 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그것이 우리가 사는 사회의 모습을 혁명적으로 바꿀 것이라는 거고요. 거기에 대비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투입 대비 산출이 숫자로 계산되는 게 2차 때의 모습이었으면 이젠 그게 끝났으니까 투입 대비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더라도 생각의 폭을 넓히는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수학이 아니라 인문의 영역을 넓혀야 된다는 거죠. 인간이 부품화되는 사회가 2차 때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그게 끝났으니까 인간이 부품이 아니고 총체적인 하나의 설계자가 되는 세상을 상상해 봐야 됩니다. 아주 잘게 쪼갠 분업이 2차 산업혁명 시대의 효율성이었다면 이제 그게 끝났으니까요. 협업이나 공동체성이 생산성을 얼마나 높이는지 고민해보고 실험해봐야 됩니다. 고통을 참고 존나게 열심히 하는 게 2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간 사회였다면 이제 그게 끝났으니까요. 고통이 아니고 즐거운 가운데 여가를 즐기면서 일에 참여하는 게 얼마나 생산성을 높이는지 시도하고 실험을 해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이나 유럽에서 몇몇 기업들이 선도적으로 시도하는 출근하지 않는 직장.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시도해 봐야 됩니다. 하루에 9시간씩 책상에 죽 때리고 앉아 있는다고 효율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건 이미 입증이 끝이 났으니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을, 새로운 인간 소사이어티를 고민을 해보자는 겁니다. 오늘 좀 너무 광범위하고 뜬금없는 결론 없는 이야기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이건 뭐 소재가 고갈되는 바람에 생긴 현상이니까. 아니에요. 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아무튼 횡설수설했지만 엄청난 기술의 변화는 인간의 사회를 뿌리부터 바꿔놓을 겁니다. 그러면 2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간 사회의 모습을 우리는 습관적으로 추종하는데 이 버릇을 버리고요. 기존에 옳았다고 믿었던 것을 깨끗하게 의심하고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소사이어티의 모습을 상상해보는 일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데 제일 중요한 과제라는 짧은 생각이 있어서 오늘은 소재가 빈 김에 이 생각을 좀 횡설수설하면서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요. 컴퓨터, 노트북 이전에 데스크탑 이런 것조차 없었을 땐 도대체 취재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기사를 썼고 어떻게 정보를 파악했는지 뭐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그 시절 기자였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도서관 혹은 자료실 가가지고 그 색인 찾아가지고 과거의 책 혹은 전기간행물 뒤져보고 그렇게 해서 기사를 썼다고 하는데 과연 정확성이 담보될 수 있는 것인지 또 속도감 있게 기사를 작성할 수 있을지 뭐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하루에 뭐 원고지 서너 장 나오면 많이 나오는 것 같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신문이 8면밖에 안 나왔던 시대도 있었고 그랬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지금은 뭐 사실 앉아가지고 인터넷만 딱 열람해서 하루에 뭐 10건, 20건도 뉴스가 나올 수 있게 된 세상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문제는 이제 오타까지 베껴다 쓴다는 점이 이제 문제고. 또 네. 우라카이 실력만 들어가지고 전후 문장에 주어와 수어가 서로 호응되지 않을 정도로 날림 기사도 많이 양산되고 있고 특히 제가 확실히 느끼는 거는 손으로 쓴 문장은 오탈자도 없을 뿐더러 아주 문맥의 흐름이 말끔합니다. 근데 이제 이글 저글 끌어다 가지고 자기 문장으로 만들려다 보면은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기술에 맹신하는 거는 참 무책임할 뿐더러 무상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주체적으로 기술을 활용할 줄 아는 그런 우리의 자세, 기술에 맹신하지 않고 기술에 자신의 어떤 생각과 행동을 완전히 편승시키지 않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한 주 동안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이 가고 어느새 찬바람이 옆구리를 스치면 왠지 뜸해졌던 그리운 친구 생각나시죠? 몇 년 만에 만나도 바로 어제 본 것 같은 말 안 해도 내 마음 누구보다 잘 알아주던 속 깊고 다정한 친구 다 있잖아요. 마치 민중의 소리 같은? 이렇게 마음 맞는 친구랑 뜨거운 국물에 소주 한 잔이면 같이 할까요? 당신의 든든한 절친 민중의 소리가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중의 소리 후원 전화 1661-0451 1661-0451 민중의 소리.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지난 화요일 유럽연합 EU가 한국을 조세 회피처 블랙리스트에 포함시켰습니다. 조세 회피처는 세금이 거의 없는 국가나 지역을 말하는데요. 탈세나 자금 세탁 같은 부정한 거래의 온상인 조세 회피처로 한국이 포함되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명의로 EU에 긴급 서한까지 보냈는데요. 조세 회피처 지정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국가 이미지 추락이 불가피해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와 인터뷰를 가진 서울시립대 김우철 세무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언 들어보시죠.
한국이 OECD 국가에서도 상당한 지금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데 아직도 대도국 단계 제도를 유지하는 학생 국가라는 인식 이런 게 좀 안 좋은 거죠. EU는 외국인 투자 지역에 입주한 기업에게 5년에서 7년까지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한국의 제도를 문제 삼았는데요. 이에 기획재정부는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유럽연합 자체 기준을 강요하는 것은 조세주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EU에 2018년까지 제도의 유해성 여부를 함께 분석하고 개선을 검토하자고 제안한 바 있는데요. EU는 한국이 유해한 조세 특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한국을 조세 회피처 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유럽연합의 결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국제적 합의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습니다. OECD와 주요 20개국 G20은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프로젝트 BEPS를 진행했는데요. 지난 9월 BEPS 프로젝트는 한국의 외국인 투자 지원 제도는 유해 조세 제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한편 박근혜 정부 시절인 올해 초부터 EU가 한국을 조세 회피처 블랙리스트에 포함할 뜻을 밝혔음에도 우리 정부가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OECD 국가 가운데 외국인 투자에 명시적으로 차등적인 세제 혜택을 제시하는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한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이거 귀한 거니까 꼭 갚아. 이 드디어 들어왔어. 상쾌한 아침을 위한 군뱅이. 다음날 막 속이 안 좋고 막 머리 아픈 상황이 지속이 되면 술 마시는 사람들은 진짜 고민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상쾌한 아침을 위한 술친굼이 창조됐습니다. 술친굼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어쩐지 하느님이 술만 내리실 일 없습니다. 이 연말 회식도 술친굼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굼.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강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강원과 충북 일부 지방은 다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서울 아침 기온 영하 7도, 내륙은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집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도, 광주와 대구 4도, 부산은 6도가 예상됩니다. 호남 지방은 새벽부터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되는데요. 중부 서해안에도 밤에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시가 있는 금요일입니다. 어떤 작품 오늘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이 녹음하는 시간으로 대설이라고 하죠. 아, 예. 어쩔 수 없이 눈이 오면은 고향도 생각나고 아버지도 생각나고 그런데요. 네. 그런 기억들 떠올리면서 손택수의 시집 호랑이 발자국에서 몇 편 읽어볼게요. 근데 교수님 왜 눈이 오는데 아버지 생각이 나세요? 아버지가 혼자 묻혀 있을 그 무덤을 생각하면 좀 가슴 한쪽이 선뜻해지기도 하고요. 아, 예. 네, 뭐 미안하기도 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나이가 가까워질수록 그런 게 착잡하게 밀려오네요. 예.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나이를 향해서 교수님도 연배가 가까워지신다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참 못난 아들이었는데 100세 시대에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수님? 네, 뭐 100세 시대 아니라 200세 시대라도 아쉬운 건 아쉬운 거고 그리운 건 그리움으로 또 남겠죠.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아들 두신 아버지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버지들의 큰 재미 중에 하나가 아들 데리고 목욕탕 가서 등 밀어달라고 할 때일 겁니다. 아, 예. 힘이 실릴 때마다 많이 가뿐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요즘은 우리 아이도 이제 같이 목욕을 안 가려고 그래요. 서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등 밀어준 게 얼만데 이놈의 자식이 하면서 예. 아, 이것도 세월이구나 싶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목욕탕 가자고 했을 때 싫다고 말한 것이 또 나중에 자제분들에게 큰 회한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또 옛날 분들은 자식하고 목욕탕 가는 걸 좀 부끄러워하고 그랬잖아요. 뭔가 감출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집에서 아주 아릿하게 와 닿는 작품이 바로 이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그중에 아버지의 등을 밀며란 시가 있네요.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가지 않았다. 8살 무렵까지 나는 할 수 없이 누이들과 함께 어머니 손을 잡고 여탕에 들어가야 했다. 누가 물으면 어머니가 미리 일러준 대로 5살이라고 거짓말을 하곤 했는데 언젠가 한 번은 입속에 준비해둔 5살 대신 7살이 튀어나와 곤욕을 치르기도 하였다. 나이보다 실하게 여물었구나. 누가 구추를 만지기라도 하면 잔뜩 성이 나서 물속으로 텀벙 뛰어들던 목욕탕. 어머니를 따라갈 수 없으리만치 커버린 뒤론 함께 와서 서로 등을 밀어주는 부자들을 은근히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곤 하였다. 그때마다 혼자서 원망했고 좀 더 철이 들어서는 돈이 무서워서 목욕탕도 가지 않는 걸 거라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비난했던 아버지. 등짝에 살이 시커멓게 죽은 지게 자국을 본 건 당신이 쓰러지고 난 뒤의 일이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까지 실려온 뒤의 일이다. 그렇게 밀어드리고 싶었지만 부끄러워서 차마 자식에게도 보여줄 수 없었던 등. 해지면 달지고 달지면 해를 지고 걸어온 길끝. 적막하디 적막한 등짝에 낙인처럼 찍혀 지워지지 않는 지게 자국. 아버지는 병원 욕실에 엎혀 들어와서야 비로소 자식의 소원 하나를 들어주신 것이었다. 감동적이죠? 아, 예. 아버지가 왜 목욕탕을 안 가시나 했더니 등에 지게 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걸 자식에게 보여주기 싫어서였다고 시인은 상상합니다. 그리고 이제 쓰러지고 나서야 당신 혼자
등을 밀 수도 없고 몸을 실 수도 없으니까 그때야 아버지의 등을 밀어주는 아들의 회한이 잘 드러난 그런 시입니다. 예. 이런 시 한 편 읽고 나면은 하루가 좀 우울하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예. 아득하기도 하고 그래요. 죄송하기도 하고요. 예. 네, 회한이 밀려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아버지와 느티나무도 뭐 같은 맥락에서 잘 읽을 수 있는 그런 시입니다. 예. 그리고 겨울이 오면은 빈 들판을 또 생각하게 되잖아요. 예. 아버지와 함께 많은 농부들이 오갔을 그런 들판들을 떠올리는 시도 한 편 있습니다. 예. 저문 들판이 새들을 불러 모은다 이런 시인데요. 예. 뭐 들판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거기에 떨어진 이삭들도 있을 테고 그걸 찾으러 온 철새들도 있고 그렇죠. 그 저문 들판에서 새들을 보면서 쓴 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추수 끝난 가을 들판이 새들을 불러 모은다. 까치밥은 감나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 휑한 들판에도 있었구나. 짐짓 무심히 떨구어진 벼톨 하나의 온기가 가장 높이 떴던 새들까지 끌어당긴다면 궁핍한 시절이다. 새삼 불빛들 두런두런 피어나고 긴 불이 짧은 불이 젓가락질 바쁜 나그네 새와 함께 콕콕콕 조아리며 연신 언 땅을 일구는 때까치가 있다면 나 농부들의 그 무심함으로 잠시 저문 들판을 바라보아도 되겠다. 벼이삭은 들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차디찬 저 하늘에도 있었구나. 저문 하늘에 드문드문 숨어 빛나는 별들을 한동안 바라보며 살아도 되겠다. 네,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들판에 벼톨 하나를 쪼아 먹으러 내려온 새를 보면서 이 하늘에도 벼이삭이 있겠구나 그런 상상을 펼쳐가네요. 예. 시인들의 상상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게 시골 생활을 한 시인의 감수성이 아주 여실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한 편 더 읽어드릴까요? 예, 좋습니다, 교수님. 김 PD가 아버님에 대한 회한 같은 건 아직 없으실 것 같은데. 아버지가 워낙 건재하셔서. 네, 그 침묵이 싸하게 밀려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데요. 화살나무란 작품입니다. 혹시 화살나무 아시나요? 요즘은 정원수로도 많이 심고 그러던데 산에 가면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 화살촉 모양의 이 나무인데 그 화살나무를 보면서 쓴 시 읽어보겠습니다. 언뜻 내민 촉들은 바깥을 향해 기세 좋게 뻗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제 살을 관통하여 자신을 명중시키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모여들고 있는 가지들. 자신의 몸속에 관역을 갖고 산다. 살아갈수록 중심으로 점점 더 멀어지는 동심원. 나이테를 품고 산다. 가장 먼 목표물은 언제나 내 안에 있었으니 어디로도 날아가지 못하는 시윗줄처럼 팽팽하게 당겨진 산길 위에서. 이렇게 끝나는데요. 가장 먼 목표물은 밖에 있었던 게 아니라 늘 언제나 내 안에 있었다는 시인의 말이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예. 이 화살을 보면은 어딘가 저 멀리 있는 뭔가를 겨누는 것 같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자기를 향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화살촉 나무라는 시도 참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망각이 필요할 때도 있죠. 아픈 상처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은 잃어버리고 살 때 그게 또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되기도 하는데 물론 뭐 역사의 상처들이 있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요즘 이제 산속에 다람쥐들이 이리저리 바쁠 겁니다. 이 청설모나 다람쥐들이 그렇다 그러잖아요. 특히 다람쥐들은 자기가 모아놓은 도토리나 밤들을 여기저기 분산해놓고서 나중에 잃어버리곤 한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어디다가 숨겨놨었지 하면서 찾아다니곤 한다고 합니다. 그걸 떠올리시면서 이 시를 들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망각의 기쁨하고도 조금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람쥐야 쳇바퀴를 돌려라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다람쥐의 건망증은 참으로 위대하다. 다람쥐가 땅속에 묻어놓고 잊어버린 도토리들이 자라서 상수리나무가 되었다면 상수리나무가 이룬 숲과 숲이 불러 모은 새 울음소리 모두가 다 다람쥐의 건망증 덕분이 아닌가. 한겨울 눈이라도 내리면 파묻어 놓은 양식을 도무지 찾지 못해 부르튼 두 손을 부비며 떨고 있었을 다람쥐. 그 차디찬 시장기에
가슴 한쪽이 찌르르 아파오긴 하지만 다람쥐의 건망증 때문에 세상은 그나마 간신히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양볼이 꼴통하게 튀어나오도록 양식을 거두고 언젠가 고 작은 손이 부르트도록 땅속 깊이 심어놓은 한 톨 위에 올라가 무심히 뛰어놀고 있는 다람쥐. 제가 본 세상을 온전히 기억하고 싶어 자신의 기억 한쪽을 애써 지워버렸나 보다. 네, 정말 아름다운 시입니다. 다람쥐가 자신이 묻어놓은 도토리를 잊어버렸죠. 근데 그 도토리가 자라서 상수리 나무가 되고 나중엔 그 상수리 나무 위에서 다람쥐가 다시 놀고 있습니다. 다람쥐의 건망증 덕분에 우람한 숲들이 생성되는 건 아닌가. 이런 건망증의 이야기랄까요? 예. 건망증의 철학을 펼쳐보고 있습니다. 이런 눈이 올 것 같은 날에 꼭 읽고 싶은 그런 시입니다. 눈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또 불현듯 밀려 나옵니다. 네, 아버지도 생각하시고 화살나무도 생각하시고 또 텅 빈 벌판에 내려앉는 새들도 한 번쯤 생각하시고 그리고 다람쥐가 잊어버렸을 그 도토리 알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교수님 아버지 하면 눈이 생각이 난다고 하셨는데 그 하덕규 씨의 노래 중에 아버지란 노래가 있습니다. 나중에 윤도현 씨도 불렀는데 아버지를 묻고 돌아온 부활절 하늘에서 눈이 내리네 이런 비슷한 시어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짧게 한번 들려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노래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정선태 교수님과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수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버지를 묻고 돌아온 부활절 펄펄 눈이 내렸네. 우리는 마당으로 나가섰지. 보세요 눈이 내려요. 누이들이 울었네. 쏟아지는 눈발 속에서 젊은 시절의 아버지의 싱그런 목소리가 한박 웃음으로 우리들의 마음으로 내렸네. 울지 마라. 나 여기 있어. 찬란한 축복의 미래 거기에 우리가 서 있었네. 흰 옷을 입은 사람들과 함께 찬란한 축복의 미래 거기에 내가 서 있었네. 흰 옷을 입은 아버지와 함께 라라라라라라 라라 다이어트도 건강도 맛도 포기할 수 없다.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 성공적인 체중 조절의 열쇠는 식사법과 운동입니다. 이제 하루 한두 끼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로 바꿔 드세요.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는 동결 건조한 수십 가지 국내산 채소 곡물과 3가지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로 만든 맛있고 건강한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입니다.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우리는 좌절의 시간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추운 겨울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냈습니다. 새싹 땅콩차, 우리 같이 한잔 하시죠.
고마운 분들에게 참 좋은 선물 새싹 땅콩차. 전창걸몰닷컴에서 티백2+1 행사 진행 중입니다.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엄마, 이따가 독서실 갔다 올게. 현미 쌀국수 해줘. 여보, 우리 남도 여행 갔을 때 먹었던 나주곰탕 생각난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특판 4종 세트를 만나보세요.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너.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김성회 보좌관님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예, 내부 총질. 이게 사실은 2015년 말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점액특허 아니었습니까? 네, 얼마 전까지 그렇게 했었죠, 저희가. 다시 돌아보니 참 끔찍한데 언제 또 이렇게 바뀌어서 자리를 잡는 게 참 신기하네요. 아니, 그분들이 나가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사이에 또 온라인에서 그렇고 유권자들의 힘이 강화되고 권리당원들이 늘어나면서 내부에 총질을 한 것 자체가 금기시되는 문화가 좀 생긴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전 그런 것들이 영향을 크게 미쳐서 후원금 내주시고 투표해 주시는 유권자들, 권리당원들의 눈치를 보게 된 더불어민주당은 내부 총질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예. 다른 당은 지금 보면 국민의당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일단 본인이 사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퍼포먼스가 돋보이게 하려면 누구라도 가서 까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뭐 장제원 의원의 최근 이런 뭐 일련의 발언이나 또는 이상돈, 박지원 의원의 안철수 의원 때리기나 이런 걸 보면 당 자체가 의미가 없으니까 나만 살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제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이거 상당히 도발적인 그런 분석인데 장제원 의원 발언부터 한번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 이제 페북에다가 글을 올렸다가 내리셨죠.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 예산안을 마무리 짓고 나서 보니 정우택 원내대표는 211억 원, 김광림 정책위 의장은 140억 원을 증액했고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069억 원을 신설 증액했다는 건데 그에 반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인 우원식 원내대표는 1억 2,500만 원밖에 증액한 게 없다. 이게 정말 부끄러운 거 아니냐. 지역구 예산을 받으려고 다 합의해 준 것인 건 아니냐. 이게 원내대표도 안 하는 증액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이제 뭐 이러다 정권을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이러다가 정권을 잃어버린 건 사실 아니고 이제 박근혜 같은 사람을 대통령 만들었다 정권을 잃어버린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공무원 증원 억제 빗장이 무너진 것을 이 사람들이 예산을 타갔기 때문이라고 그냥 두루치게 하는 거죠. 예.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이제 일단 글을 삭제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장제원 의원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략 이해가 됩니다. 바른정당이 갔다 온 정도가 아니라 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때 가장 두드러지게 아예 진짜 민주당으로 가려고 작정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거센 공세 최전선에 섰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속주의 길을 걷다 보니까 상당한 오바지를 한다 이런 느낌을 갖게 만들거든요.
뭐 그 당시에 파생 공세를 한 것 같지만 사실 내부에서 좀 디테일하게 보면 본인에게 피해가 안 되는 쪽에서만 세게 얘기하고 또 입을 다물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히 입을 다물고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사실 뭐 자유한국당 치고는 되게 열심히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민주당으로 땡겨올 만한 인물이라는 생각을 하셨을 뭐 민주당 의원들은 잘 없을 것 같긴 하고요. 여하튼 이것이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자유한국당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간판을 걸고 어디서 이기긴 어려운 상황에서 나는 홀로의 존귀하다라는 인상을 주려는 내용인 거죠. 예. 원내대표랑 정책의장이 증액을 많이 한 것에 대해 비판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거는 좀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서 딱 하나로 잘라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한 지역에서 의원이 다선을 한다는 것은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이 뽑아줘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는 여론조사를 하면 남의 지역 지역구는 3선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근데 자기 지역구의 의원은 뭐 4선, 5선을 해서 국회 안에서 힘이 세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기 마련이고요. 사실 원내대표를 맡고 정책위 의장을 맡는 것은 그런 협상의 과정에서 지렛대를 유리하게 활용해서 본인의 지역구에도 덕을 보게 하려는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언론 보도에 나와서 욕을 먹는 것 같지만 사실 국회의원 투표는 그 지역구 구민들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판하는 기사가 나오면 나올수록 그 지역에서는 더 표가 늘어나는 거죠. 이게 논란이 돼서 욕을 먹는 일 같지만 어떻게 정우택 원내대표는 211억 원씩이나 가져갈 수 있느냐라고 비판하는 보도가 나가더라도 정작 자기 지역구에서는 아이고 원내대표들은 210억이나 챙겨왔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또 유권자들이 그걸 비판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예산을 많이 떼왔으니 넌 다음번에 또 시켜줄게라는 마음이 들게 되어 있는 거라. 예. 예, 이걸 딱 잘라서 된다 안 된다로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은 서울은 사실 SOC를 더 하고 뭐 이럴 것들이 없어서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이라는 게 거의 어렵고요. 지방은 사실 없는 길에 고속도로 하나만 더 놔도 이게 몇백억 원씩 이제 투자가 되는 일이니까 예. 이건 사실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얽혀 있어서 다선 의원이 되는 것이 지역구의 예산을 많이 따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선거를 나가고 그것을 유권자분들도 다 알고 투표를 하시는 거라 그런 점도 좀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하여간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 공천받을 수 있을지. 공천을 받게 된다면 다음 총선까지 홍준표 대표 체제가 안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당이 이 정도 흔들렸으면 내년에는 또 뭐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보고요. 새로운 정치 세력화를 자유한국당은 좀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 당명 자주 바꾸고 계속 합당, 분당 뭐 이런 것들을 거듭하게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그 홍준표 대표가 지방선거 패배로 낙마를 한다면은 김무성 씨가 또 대기하고 있군요. 지방선거까지 기간이라면은 김무성 씨가 배신자라는 이미지를 떨궈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기회가 또 있는 것 아니겠고요. 그런데 하여튼 김무성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한풀 꺾였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전 조금 의문입니다. 차기를 노리거나 아니면 이번에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끝내겠다 뭐 이런 양당 간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좀 되게 애매한 포지션이고 지난 2, 3년간의 과정에서 당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부분에서 계속 주춤했잖아요. 영도다리까지 내려갔다가 돌아오고 이제 이러는 과정들을 쭉 보면 국민들에게도 그렇고 의원에게도 그렇고 이 사람이 절체절명에 빠진 자유한국당을 구원할 투사다 이런 이미지를 주지 못하고 있어서 다음번 당대표가 되실 확률을 높게는 보질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장제원 의원은 그렇고요. 자, 국민의당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 사실 프로 분탕로들이 다 몰려 있는 곳이라서 분탕 사태, 나아가 분당 사태, 이거는 뭐 이미 예견됐던 바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안철수 대표도 본인이 국민통합포럼 세미나에 나가서 노력 없이는 존속이 굉장히 어려운 게 3당 4당의 운명이라고 하면서 특단 대책이 없으니까 자기 당이 망할 것을 예언을 하셨죠. 이런 가운데 이상돈 의원이 선봉에 선 양상이고요. 이번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에 그렇게 해오셨고 특히나 이상돈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교수 출신이라 본인의 그 어떤 확고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말하는 편이시잖아요. 예. 사실은 땡겨오기는 안철수 의원이 땡겨온 사람인데
와서는 또 이제 안철수 의원이 자기를 어른 대접 안 한다고 생각을 하고 나니까 이제 또 무섭게 돌아서 있는 상태인 거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 대표가 원내에 없으면 사실 힘발휘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과의 연합전선을 폈던 것은 안철수의 리더십은 없는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한 거다. 이런 선언을 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찌그러진 바른정당 일부랑 안철수 대표와 비례대표 몇 명이 가서 바른정당 합당한 게 맞고 우리들은 계속 중간지대에서 민주당과 정책적인 연합을 하면서 어쨌거나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곶감을 빼먹겠다 이런 뭐 선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른 대접 안 해준다. 이거야말로 꼰대이즘의 상징 아닙니까? 그렇죠. 예전에 저희가 돌이켜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경선에 출마했을 때는 노무현이 나에게 설렁탕 한 그릇 사준 적이 없다라는 접대 정신을 그때 또 말씀하셨던 우리 민주계 의원들이 계셨었는데 나이 많아서 대접해주고 뭐 지역구라 대접해주고 뭘 해서 대접을 자꾸 받으려고 하면 사실은 정치하기 어렵죠. 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국민의당 사태. 지금 보니까 뭐 안철수 대표가 이 상황에서 밀리거나 양보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전무하지 않습니까? 뭐 박지원 대표는 심지어 호랑이 굴로 간다고 해놓고 쥐구멍으로 가고 있다고까지 격한 막말을 쏟아내고 계시는 건데 저는 사실 안철수 의원이 이 판에서 살려면 합의이혼 시도해야 한다고 보고요. 합의이혼의 양식은 국민의당 계열 비례대표들 중에 자기와 정치적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을 출당시켜줘서 그 의원직을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가운데 나와 함께 2022년 대선을 노려볼 자들은 나를 따라와라. 내가 유승민과 합치겠다라고 해서 하면서 본인과 같이 가지 않을 예를 들어서 이상동 의원 같은 사람들은 출당 조치를 통해서 풀어주는 게 저는 순리라고 봅니다. 어차피 이건 이제 분당은 제가 보기엔 기정사실화가 됐고요. 수습을 어떻게 하느냐의 측면인데 이제 대인대 풍모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돈 의원이 내가 이러저러해서 모시고 와서 정치를 시작했지만 지금으로선 나와 방향이 다르니 이쯤에서 갈라서는 게 맞겠고 나는 유승민 의원과 함께 극중주의 이 중간지대에서 새로운 정치를 꿈꿔보려고 한다. 나와 동의한다면 합당에 동의해 주길 바라고 우리는 갈 것이다. 대신 오지 않겠다는 사람을 끌고 가진 않겠다. 그러니 당신들 원하는 의원들에 한해서는 출당 조치를 해줄 것이니 다당제 정신을 잘 살려서 잘 헤쳐나가길 바란다라고 하고 전 수를 던져볼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여태까지 하셨던 걸 봤을 때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진 않아 보이네요. 그 방법이 가장 대인배답습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는 탈당하면 바로 의원직을 잃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다. 출당을 시킴으로써 의원직을 유지시킴으로써 정치 생명을 보장해주는 뭐 나가서 국회의원 신분으로 계속 나를 씹더라도 그냥 뭐 내가 참겠다.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안철수 의원이 사실은 국민의당이 존속해 있는 상태가 본인에게 낫거든요. 이 사람들이 나가서 민주당으로 합당하는 게 안철수로서는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월스트 시나리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반대하는 국민의당의 사람들이 민주당과 합치지 않은 상태로 제3지대에 남아있게 놔두는 것, 그것이 다음번 정기 개편이나 대선 국면에서 본인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국민의당이 존속할 수 있도록 합의 이혼을 해줄 것이고, 그런데 뭐 저는 이혼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같이 살던 사람이 감정의 끝에 몰리면 합의해줄 수 있는데도 합의 안 해주고 서로 분탕질하고 엿먹이는 국면으로 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 안철수 의원이 여기서 대인배 풍모를 보여주면서 합의 이혼을 잘하면 본인에게 정치적 미래가 조금은 남을 거라 생각하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뭐 그런 건 안 되라고 하면서 그냥 째고 들어 누우면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 전부 다 공멸의 길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안철수 대표 측이 탈당할 가능성은 없겠죠? 자기 정당이라고 생각하니까 탈당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고 나갈 거면 너희들 보고 나가라고 할 테고요. 얼마 전에 평화개혁연대를 만들어서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계열이 분당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 사람들을 내보내고 당의 이니셔티브는 안철수 의원이 쥐고 가면서 바른정당하고 합당을 노려보는 것이 본인으로서 맞는 수겠죠. 만약에 당대당으로 합당을 하게 된다면은 전당대회를 거쳐서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원들에게? 네, 그렇죠. 그런데 동의할 당원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부결되면은 합당 못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생각할 틈이 없었을 거라고 보고요. 당원을 지금 현 시점에 모으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내년에 지방자치선거의 경선을 대비해서 당원 모집들을 강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온라인 당원 등 자발적인 가입이 많은데 원래 당원들의 숫자를 늘리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후보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당원들을 모아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철수를 얼마나 지지할까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는 건데 특히 뭐 당원들이 많은 호남 지역에서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뭐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깨끗하게 합의의원을 먼저 하고 자기에게 반대할 사람들을 내보내놓고 당원의 의사를 묻는 것이 안철수 의원에게 조금 더 수가 나는 방법이겠죠. 아, 그렇죠. 그러려면은 지금부터라도 뭔가 우리 쿨하게 하자. 어차피 다음 지방선거 또 다음 총선까지 우리가 같이 갈 수는 없는 건데 왜 이 마당에 서로 엉기면서 이런 추한 모습을 보여야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실 이분들이 탈당하면 국민의당에서 탈당하면 갈 데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비례대표까지 몇 명 떼줘서 그 당의 구조로 남아있게 만드는 게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유리할 거라고 봅니다. 평화개혁연대의 틀로 남아있게 만들어 놓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 솔직히 뭐 저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당원한 사람의 입장으로 말씀드리면 프로 분탕러들 들어오시면 정말 가슴이 콩닥콩닥 뛰네요. 근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원내 교섭단체의 정수인 20명을 넘는다. 그러면은 안철수당 같은 경우에는 그저 바른정당과 통합하면은 원내 교섭단체 지위가 유지되려나요? 예, 뭐 숫자로 세보면 지금 다 두 당 다 20명을 넘겨서 될 가능성이 높죠. 이 원내 4당 시대에서 원내 3당 시대가 되는가 했더니 도로 원내 4당 체제가 되는 그런 양상이 되는 거군요. 예, 전 뭐 그럴 공산이 크다고 보고 지금처럼 국회 선진화법이 있는 가운데서는 오히려 그런 편이 사안에 따라 협의할 수 있는 틀이 생겨서 전국을 운영하는 데는 약간 더 숨통이 트이는 구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과 1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한 셈법이 됩니다. 아이고, 참 안 되는 당은 뭘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해서 안철수, 유승민 씨가 합당한들 그 당에 무슨 탄력이 붙겠으며 또 안철수와 갈라진 그 나머지 당들은 또 어떤 의미가 있겠는지. 뭐 결국 양자 모두 거대 양당 중심 체제에서 캐스팅 보트 낮추는 대안이 될 수 없는 그런 본질적인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정당이 비전을 가지고 나갈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당이 오래 가는데 지금 안철수 당도 그렇고 만약 평화개혁연대가 떨어져 나오게 된다면 평화개혁연대도 그렇고 둘은 포지션을 잡고 있는 겁니다.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사이에서의 포지션을 유지하려는 전략을 갖고 있는 거라 본인의 비전이 없는 거라서요. 사실은 무슨 정책을 취재하겠다 이런 생각이 별로 없는 거죠. 그저 그 중간에서 머물겠다라는 생각인 건데 그런 것 좀 국민들이 보시면 금방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를 받거나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고요. 저는 뭐 큰 미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태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새정치민주연합 탈당한 게 원죄이면서 또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신의 한 수가 된 셈이고요. 예, 저희로서도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하루하루가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 셈이 된 거죠. 아니 그분들이 민주당에서 나가면서 민주당은 그때부터는 그야말로 대로가 펼쳐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예. 야, 이게 그분들로서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나오니까 민주당이 잘 된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분탕의 시대가 또 저물어 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민 브리핑 2부,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알고 계십니까? 지상파 라디오 서울 SBS 러브 FM 103.5와 부산 KNN 러브 FM 105.7로 매일 오전 6시 20분부터 40분 동안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온 새 소식, 당일 대한민국을 뒤흔들 핵심 이슈,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에서 미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에 최혜윤 리포터가 나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다수는 누구 겁니까?
제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뉴스 더하기 뉴스.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최고의 브리핑. 놓치지 마십시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뉴스포렌 날이 순서입니다. 팔로워 90만이 넘는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시사주간지 시사인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언론 신뢰도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시민들은 가장 신뢰하는 방송 매체로 JTBC를 꼽았습니다. 반면 가장 불신하는 언론 매체 순위는 조선일보가 1위, TV조선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TV조선을 가장 불신하는 매체로 꼽은 비율, 지난 2014년부터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인데요. 뉴스의 출처가 조선일보일 때 시민들은 그 보도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오늘 새벽 5시까지 모두 3,388분이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먼저 77%, 4명 가운데 3명은 조선일보 기사는 전혀 안 믿는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22%, 5명 가운데 1명은 일단 판단을 보류하고 후속 보도를 확인한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조선일보 보도는 사실인지 의심되지만 일단 언론 보도라 믿으려 한다. 이런 의견은 단 1%, 조선일보를 신뢰하고 기사를 확실히 믿는다. 이런 의견은 0%. 네, 없었습니다. 트위터 의견 볼까요? 태클만넷 S9님, 기사를 통해 뭘 조작하려 하는지 의심해봅니다. 라고 하셨고, 최현철님, 조선일보도 아니고 조선일보의 기사는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엄청난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을 조선일보 종사원들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건지, 네,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소개합니다. 살다가 어쩌다님,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훨씬 많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업 안정성이 떨어지는 비정규직에겐 임금으로 보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스타코비치님, 아무런 투지도 복수심도 없는 등 따숩고 배부른 공직자를 닥달하기라도 해야지. 그냥 다 풀어줘? 징역 3년, 집행유예? 네, 적폐를 옹호하는 사회구조에 분개하셨군요. 네, 여러분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월 16일 공개방송이 있습니다. 국민TV 수상한 이야기, 저와 김준혁 한신대 교수, 방송인 곽현화 씨가 진행하고 양상국 개그맨,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염태영 시장이 함께 지방분권 토크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수원시청 대강당으로 당일 오후 5시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청 대강당. 네, 김용민 브리핑 애청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2017년 12월 8일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